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영상임을 미리 밝히고 긴급히 라이브로 촬영되는 영상이라 매끄럽지 못한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30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한 제보 메일이 도착했죠. 크리스마스 날 살해당한 여고생의 숙모입니다. 경찰에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은 건 전혀 없고 기사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0대, 택도 없는 형량을 받을까봐 두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송치를 시키고 검찰은 기소를 해 재판을 열게 되니까 말이죠. 단지 그냥 경찰을 믿고 검찰을 믿고 기다리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가능할까요? 모든 내용을 기사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 분들. 그 이후 피해 또한 모두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던 영상, 경찰 브리핑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번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중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요. 아니, 좀 이상한 채팅방을 한 거 아니야? 뭐 랜덤 채팅 같은 걸 한 건가? 마치 이런 뉘앙스처럼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어디에서도요, 정정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부분들, 어쩌면 이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브리핑이 되었으니 말이죠. 유가족에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당장 언론, 기자분들만 모아서 저런 발표를 했으니 사람들 사이에선 이상한 추측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유가족분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랜덤 채팅이다. 왜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나냐 등등. 어떠한 대처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희는 경찰과의 녹취를 입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조사 마치고 검찰로 송치시켰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가해자 측 부모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유가족 분들의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시면 얘기를 해보시고 통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달라. 그리고 범행 동기는 이러이러이러했다. 이 안에서는요,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어디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나왔던 어떤 채팅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주셨던 경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사건에 대한 내용들, 그 개요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윤양과 가해자 이모군이 만나게 됐던, 정확히는 알게 됐던 시간은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단 둘이 그럼 알고 있었던 사이였나? 라는 생각이시죠.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알게 됐던 이유는요, 바로 게임을 다 같이 하는 게임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무리였죠. 1대1로 만났던 게 아니고요. 1대1 채팅이 아닌 단체 채팅이었습니다. 게임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년간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사람, 몇 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공간이었죠. 자주 연락하는 무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지만 나이대도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단순 게임 친구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가해자 이군은요, 갑자기 선물을 주겠다라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냐? 할 거 없다. 학교를 가겠지. 24일 얘기입니다. 그럼 끝나고는 집을 가겠지. 왜? 아니야. 뭔데? 그냥 궁금해서. 가해자는 이상할 정도로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직접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직접 버스표를 끊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는 곳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이었습니다. 경남 사천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선물을 주겠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선 뭐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물건만 줄고 갈 거냐?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서로 연락한 시간은 무려 4년입니다. 근데 도대체 뭘 줄 건데? 라는 질문합니다. 바로 그러자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선물을 주겠다. 무슨 선물이냐?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안했던지 혹은 경계심이 약간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터미널 앞에 있어.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여기에 이상할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직접 가겠다. 집에 있어라 라는 말을 반복했죠. 집에 있다 나오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상할 정도로 집 근처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나만 보냐? 예, 게임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제가 가린 부분이 다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군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같이 보는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군은 정확히 너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그날 마지막 내용입니다. 줄 거 있다. 저기가 어디지? 아파트 뒤다. 괜히 무섭다. 나 있잖아. 그리고 이 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선물을 주겠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변호인 선임을 도와드렸습니다. 선계를 제출하고 그 직후 사건 당일의 CCTV를 드디어 입수할 수 있었죠. 그 CCTV 내용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를 비추는 CCTV죠. 자,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범인 17세 이모군입니다. 그는 분명 먼저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변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주변을 체크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중간중간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죠.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를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차 뒤에 숨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의식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피해 여성이 CCTV에 포착됩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까 보신 그 메시지를 남기고 미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서 와준 친구라고 생각했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너무 멀리 왔고 기다렸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주한 이 시점입니다. 이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줄 거 있어. 뒤돌아봐. 약간은 낯선 듯 경계하던 모습의 피해자. 이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을 따라 등을 돌립니다. 선물을 주겠다. 네. 자신이 흉기를 꺼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눈앞에서 보이면 소리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뒤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뒤돌아 있던 피해자, 흉기를 꺼낸 17세 이구는 바로 목을 감싸듯 목 부위를 공격합니다. 그 뒤 피해자가 사망했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 복부까지 찌르는 끔찍함을 보여주었죠. 그것도 차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후 바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가해자. 그렇게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나요?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요. 이군의 가방 속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 칼, 그뿐만이 아니라 손도끼, 그리고 휘발유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준비했을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 부분을 지금 변호인은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체 훼손 및 손괴에 대한 생각도 분명 하고 왔을 것이다 라는 준비성이었죠. 자, 지금까지 보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17살입니다. 원주의 단원중학교를 졸업했고 미래고등학교를 자퇴한 남성. 이게 정말 17살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계획적이었고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생의 끝을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됐던 이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해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 이걸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큰 상처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혼자 범행 저지르다 다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만큼 바로 치료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지가 않았었죠.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상 아는 친구였던 것뿐인데 왜 그랬을까? 그 범행 동기가 드디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땡땡땡이 누구냐? 발로 하는 사람인데 발로란트라는 그 게임입니다. 사겨? 물음표를 보냅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물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하냐? 이상할 정도로 이구는요. 피해자 윤양에 대한 주변을 미친 듯이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집착을 보였던 상황이죠. 나중에 범행 동기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랑 처음에 살갑게 대화를 했는데 2024년부터 자기랑 대화를 되게 단답으로 하고 멀리 떨어뜨리는 모습 때문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윤양이 남자친구가 있어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실제로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의 망상이었죠. 남자친구가 생겼다.
혹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2024년 한 해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머릿속에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되게 특이한 부분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 걔가요, 우울증이 좀 있어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그리고 걔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면, 우울증이 있으면 그러면 범행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뜻인 걸까요? 그 내용, 바로 가해자의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며 전달해줬던 내용입니다. 아마 검찰로 넘길 때도 그 내용을 분명히 첨가시켜서 넣었겠죠. 사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자기가 느낄 때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없다, 그건 본인이 느낄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에 심한 흉터가 있나, 아니면 뭔가 조금 남들 앞에 서기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까, 사진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됩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잡히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사실 사천경찰서에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검거하고 실제로 검찰로 넘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죠. 아니, 이렇게까지 빠르게. 강원도 원주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군이 썼던 컴퓨터 정말 압수수색해서 포렌식도 하고 무엇을 검색했고 무엇을 확인했고 무슨 준비를 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신 게 맞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이 정도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었죠. 하다못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준비했던 도구만 보더라도 살인뿐만 아니라 사체훼손 및 유기까지 생각했던 범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준비의 과정을 더 거쳤을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처벌에 대한 부분이죠. 이군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잡힐 걸 생각하는 것 당연할 수 있죠. 헌데 자신에겐 한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바로 소년범입니다. 2024년 기준 만 17세 소년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만약 참작이 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 준비했는지 미리 검색을 했는지 정말 확인하신 게 맞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에 대한 준비, 수색, 포렌식 없이 현장에서 검거해서 현장에 있었던 핸드폰만 포렌식을 하고 진술만 듣고 검찰로 그냥 송치시킨 거라면 사실상 얼마만큼의 준비와 얼마만큼의 치밀함이 있었는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검거됐고 죄를 모두 시인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쉬운 사건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유가족은 하나뿐인 딸을 잃으셨습니다. 당장 극형에 처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년범. 소년범의 형량은 최고 15년, 정말 높게 받아봐야 징역 20년입니다. 이 범죄자는 현재 만 17세, 이제 18세가 됩니다. 최고로 받아봐야 32세에서 37세 사이에 출소를 하게 되죠. 물론 심신미약, 심신감형이 인정된다면 재판에서 감형으로 더 일찍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소년범으로 처벌받는 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였죠. 사회에 최대한 늦게 내보내는 방법, 혹은 아예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만약 성인이 저지른 범행이었다면 과연 형량이 어느 정도였을까? 계획적 살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인한 비난동기 살인, 이런 정도라면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무기징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소년법에선 범행을 했던 시기가 아니라 사실심 선고시입니다. 선고 당시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재판 최종 선고에
이군의 나이가 성인이 된다면 성인의 법으로, 성인의 처벌령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가해자는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빠르게 끝내야 형량이 낫죠.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은요, 재판을 끌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변호인분께 직접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신 이 사건 믿기시나요? 소년범? 소년인가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요.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말 17세가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다. 과연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총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원주의 단구중학교를 졸업했고 미래고등학교 진학 후 자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모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느냐? 왜 알려줄 수 없느냐? 대한민국의 법 규정상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시다면 김원TV네이버.com 혹은 인스타그램 김원TV 그곳에 DM으로 전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많은 엄벌탄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빈센트와 저희는 소년법 및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최장기형을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단 링크에 함께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이유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은 소년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 두 번째는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달리 구별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형법은 장기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특정강력범죄는 아직도 개정되어 있지 않은 1991년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부탁해도 되는 입장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 저희의 힘이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바쁩니다. 어수선하죠. 사실 이런 식의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의 말에 이건 분명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소중한 시간 함께 할애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 그 이모군이 30대 나이에 세상에 나오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겠습니다. 그가 그때 다시 나와 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신 윤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힘내시란 말씀 참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때 신상 공개가 된 살인마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43세 이름 김명현. 언론에는 12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짧게 보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하게 공격해 살인을 저지른 그 황당한 이유를 말이죠. 김원 사건 파일, 서산 렌터카 살인마, 김명현의 궤변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방화였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아파트 뒤편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빛이 번쩍이고 크락션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났죠. 그리고 또 펑펑거리는 뭔가 폭발하는 음도 들렸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분들은 베란다를 통해 뒤쪽 공터를 향해 봤더니 무언가 불타고 있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 야산 공터에서 발견된 건 흰색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다행히도 불은 조기에 진화가 되었죠. 그런데요, 두 가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 이상한 점 두 가지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진을 오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진화 직후의 사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차량에서 불이 붙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어떻게 보이시나요? 바로 방화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방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차량 뒷부분 혹은 밑에 있는 미션 쪽 혹은 엔진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이 불이 난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유독 사람이 탑승하는 곳,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정확히 그 흐름이 보입니다. 만약 차량이 자연적으로 혹은 차체 결함의 문제로서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엔진 앞부분에서 불이 발생할 확률이 분명 높았습니다. 사실 처음 출동했던 소방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이 불이 난 곳이 엔진 쪽이 아니라 탑승구 쪽이다 보니까 잘하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 안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스터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차주가 불을 지르고 떠난 걸까? 혹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누군가가 화가 나서 불을 저지른 걸까? 만약 차주라면 왜 스스로 방화를 하고 사라진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며 우선 불에 타지 않은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차적주행을 해봐야 됐죠. 차량 번호판 당연히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글자 하나, 호였죠.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장기 렌터카 번호였습니다. 장기 렌터카 번호를 통해 차적주행을 해 계약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죠. 차량을 주차해놓고 떠나는데 누군가가 불을 붙였다. 이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실제 불을 저르고 차주가 떠난 것이라면 방화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아니죠. 렌트를 했다는 건 렌트카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연락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죠. 40대 남성.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11월 9일 오후 2시경 경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요. 한 여성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름, 전화번호를 딱 듣게 되는데 경찰 머릿속에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방화됐던 그 차량의 차주와 일치했던 것이죠. 신고자는 실종자의 아내로서 전날 밤 서산에서 지인들과 모임 약속을 갖게 됐는데 밤 9시 40분경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 좀 불러줘 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그 이후에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자, 경찰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11월 8일 실종자는 지인들과 만남을 가지고 술자리를 가진 뒤 그 이후에 차에 탑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님 좀 불러줘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자는 사라진 상태였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부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종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석연찮았던 것. 이상하다 판단한 경찰은 실종자인 그 남성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서 포착됩니다. 차량이 발견된 곳에 약 1.3km 떨어진 곳. 이곳은요,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공간입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시골길처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가도 되게 드문드문 있는 곳, 대부분 밭과 숲으로 얼그러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종자인 남성의 핸드폰의 위치가 확인되었죠. 도로 옆 한 콩밭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발견한 그 순간 경찰은 직감합니다. 이거 단순 실종 아니다. 강력 사건이다. 그 이유는 휴대폰에 혈흔이 잔뜩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고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CCTV 분석도 함께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핸드폰을 발견한 곳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차가운 농수로 안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자, 검거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일 오후 5시경 충남 서산시 모처인 집에 숨어있던 김명현을 검거했다. 서산 지역의 회사원인 김명현이 평소 도박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에 시달렸다. 검거된 이후 범행을 시인하며 자동차가 좋아 보여서 비싼 차길래 현찰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훔친 돈은 현금 12만 원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검거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훔친 돈 어디 있느냐 라는 경찰의 질문에요. 그가 건넨 돈은 5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 12만 원 중 나머지를 썼단 이야기죠.
언론 보도에는 로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했고 그리고 식사를 내서 돈을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건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43세 김명현은요, 실제 확인 결과 전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없던 사람이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우선 CCTV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유심히 보고 있던 김명현은 그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후에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 안의 진실은 더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김명현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술에 취한 사람을 찾아 돈을 갈취하겠다. 단, 돈이 많아야 되니까 비싼 차를 타는 사람, 타겟이었습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던 이 장소는요, 서산 중심부입니다. 해서 많은 술집이 몰려있는, 음식 골목들도 모여있는 공간인 건데, 이 주변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요, 무려 30분간 차량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요. 저희는 CCTV 기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시 14분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이 가까이 가기 시작했을 때 김명현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통화를 마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분이 9시 34분경에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죠. 그 전화를 하고 있는 사실도 김명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9시 42분 전화를 끊자마자였죠. 김명현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을 합니다. 그 안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 불과 10분 뒤인 9시 53분 김명현은 뒷좌석에서 나와 운전석으로 탑승하고 차량을 몰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일면식도 없는 김명현에 의해서 협박을 당했고요.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끔찍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주했던 김명현은 9시 57분경 동문동 모처에서 휴대폰을 버렸고 오후 10시경 수로변 근처에 가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12분 아파트 인근 앞서 말씀드린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저질렀죠. 살인, 유기, 방화 불과 32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명현은 최초 경찰 수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흉기는 언제부터 가지고 온 거냐, 준비된 거냐, 사온 거냐, 이 얘기에 대해서요, 주운 겁니다 라는 말 합니다. 이 근처에 한 시장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시장의 상인들 중에 칼을 잃어버린 사람 또한 없었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했던 걸까요? CCTV를 분석해본 결과 김명현은 그날 저녁부터요, 이미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곳저곳 다니는 게 포착이 됩니다. 주운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직접 가지고 나온 흉기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하자 김명현은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집에서 술 좀 마시고 흉기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뭔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피해자분 휘청거리시거나 비틀거리시는 모습 CCTV에 포착이 안됩니다.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죠. 32분 만에 차량까지 방화를 저질렀던 김명현,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실제 내용들을 확인해봤는데요, 근데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6장을 샀더라고요. 총 3만원어치였습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죠. 아니, 로또 복권을 도대체 왜 샀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김명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검거됐을 때 내 자식이라도 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서. 이게 이유입니다. 피해자를 끔찍하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해놓고요,
자기가 검거되더라도 로또에 당첨된 금액으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가 이유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갈취한 돈으로 그루 밥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모처의 지인의 집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했죠. 아니요. 김명현은 전처의 집에 있었습니다. 전처의 집으로 도피를 했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을 전부 세탁합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아주 여유롭게요. 자기가 받을 형량도 미리 검색합니다. 강도살인죄 형량,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었죠. 죄책감,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김명현이 차량을 방어하고 나서 그 직후에 로또를 사거나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을 더 했는데요. 바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량 내부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나왔죠. 서산 1호 광장에 있는 한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요. 소지품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차마 타지 못했던 피해자 지갑 속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죠. 로또를 사고 나서 했던 이야기도 참 의아했던 것,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빚이 많아서 힘들었다. 네. 그는 그럼 직장이 없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명현은요. 서산 인근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실제로 한 달 소득 자체가 약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돈이 없었다. 빚만 있다. 빚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은 빚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이 궁하고 너무 힘들었다. 자신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270만 원을 법원에서 가져간다.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건 말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270만 원 양육비입니다. 김명현은 이혼을 했고 아이 셋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27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죠. 자, 돈을 받게 되면 27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만약 자기가 검거되더라도 이 복권이 당첨되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김명현. 자, 그런데요. 이 내용들 무언가 어디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명현 범죄 저지르고 어디 가 있었죠? 전처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김명현은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주는 게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죠? 전처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 한 번, 두 번 그것도 거짓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죠. 자, 그럼 매달 300만 원을 받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빚이 있는 이유, 그가 이혼을 했던 이유, 다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는 300만 원을 받으면 대부분의 돈을 한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경마,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불법 도박,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로또 복권을 샀던 것,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냥 복권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으로서요.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로또 복권을 사놓고 당첨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되면 자기가 검거돼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해자는 40대 가장이십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을 위해 살았고 두 자녀, 아내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당일 모임을 갖고요. 집에 올바르게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어느 인터넷에 올라왔던 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차문을 잠궜어야지. 이것도 피해자 탓을 해야 될 일인 건가요? 사실 궁금합니다. 대리기사님을 부른 상태에서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래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계실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리기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문을 잠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십니다. 분명 오셔서 타셔야 되니 말이죠. 그리고 문을 잠그려면 운전석에서 일괄적으로 잠궈야 됩니다. 분명 피해자분은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명현. 사건의 내용들을 보고 CCTV의 시간의 편차를 확인하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명현은 피해자의 가방을 두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명현은 많은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차량 안에 들어갔을 때도 피해자를 위협했고 그 안에서 시간이 약 10분 정도가 흘렀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현의 생각이라면, 김명현이라면 그런 끔찍한 공격을 했던 거라면 분명 카드나 혹은 현금 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며 협박 및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죠.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엔 실제 공격이 아닌 다른 부분, 위협, 협박용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들어가 공격하고 나왔다. 사실상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나 계속적으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김명현을 보자면 더더욱 말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항상 다정하고 재미있게 대해주셨고 자신보다 저희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와 하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가 50년도 못 살고 가신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많이 아프고 추우셨을 걸 생각하니 슬프고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한 저희 아버지를 위해 그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해 주십시오. 유족들은 만기 출소 김명현이 보복을 할까 아직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명현, 그의 범행 동기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그 뒤의 행동들 납득이 되시나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공격하고 자신만 잡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증거까지 모두 없애려고 했던 자. 검거된 이후에도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자. 김명현의 엄벌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고정 댓글로 유가족분들이 모으고 있는 엄벌탄원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탄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그의 죄가 어떻게 나올지, 처벌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희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라이브 시청자분들 중에 알고 계시다라고 하신, 이거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런 얘기도 있네요. 원래 평택 출신이었다. 이렇게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 사실, 김명현의 피해자분, 제가 지금 현재 2탄을 준비하고 있는, 기억하시나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양정열 사건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잖아요. 양정열 사건 지금 언론 보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거 보도된 거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확인 사항은 있었다. 이거 진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언론에 나온 건 뇌피셜이에요. 확인했어요. 경찰, 검찰 다 확인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서 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양정열의 실제 범행 동기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마 다다음 영상에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흉악 범죄예요. 저는
저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긴 한데 무기징역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무기징역이 말이 됩니까? 얘를 왜 살려놔야 되죠? 교화? 갱생? 뭐가요? 피해자는 가장을 잃었어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가장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제가 유가족분들을 만나 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이 오면 이제 사건 사실들을 아시게 되잖아요.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어. 내가 그날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 다 자책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요. 재판 들어가면 반성문 제출해서 판사 보여주고 유가족은 못 봐요. 그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발뺌하고. 그러니까 재판 가면 막 유가족도 속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범죄자한테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 유가족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쟤 때문에 우리 가족은, 우리 피해자는 사망을 했는데 쟤는 왜 살려놓는데? 뭘 교정교화할 건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 우리나라 무기징역 줄 때도 항상 같이 주는 거 하나 있죠. 흉악범들. 무기징역을 줘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항상 청구해요. 가석방 낼까봐.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이에요. 유가족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형, 신상공개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뭐 실제로 그게 범죄 피해 예방, 범죄율의 감소에 대해서 증명된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증명된 거 없으니까, 감소된다는 거 증명된 거 없으니까 피해자들의 마음이라도 헤아려야죠. 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주장대로. 왜냐면 그건 사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가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범죄율이 감소하는 게 없다고? 그럼 똑같으면 한 명이라도 그 유가족이라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도 원한다면 유가족의 사형을 반대한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유가족 측에 대한 의견을 너무나도 많이 배제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많은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배제예요. 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뭐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형량 때리고 끝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법의 처벌이라는 부분은요. 피고인에 대한 어쨌든 형량의 부과, 자유의 결박 인정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위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보고 있으면. 알고 계세요? 피해자들이 다 찾아야 되는 거? 피해자들이 법 공부를 하게 돼요. 이거 참 이상하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모든 권리에 대해 안내를 받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피고인은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요. 피고인의 방어권부터. 모든 게 다 보장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저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유족분들이요. 법을 공부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고 뭐 알려달라고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사실상.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검찰 믿고 검사 믿고 기다려서 재판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것만 기다리면 될까요? 정말 올바르게 모든 내용이 전달되는 게 맞을까요? 김천 오피스텔 사건이요. 양정열. 그거 한번 제가 올리면 봐보세요. 얼마만큼 그걸 누가 다 찾아낸 건지, 누가 확인해낸 건지. 저희는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왔어요. 피고인의 인권이요. 네, 뭐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부정하진 않을게요. 피고인의
인권을 말살하면서 할 수 있는 재판은 없죠. 근데 그 균형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신이 아닙니다. 전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본인들에게 반성한다는 게 반성의 척도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아니 본인들한테 반성 묻는 게 도대체 뭔데?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교정 교화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가이드를 좀 만들어주세요. 도대체 뭐가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 그러시겠죠? 김명현은 뭐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뭐 맨날 판결문에 나오는 불행한 가정사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제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게 불행하고 초범? 대부분이 다 초범이죠. 올바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방송을 한 8년 정도 넘게 하니까 지금도 뭐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는, 내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 뭐 유가족 측이나 피해자 측에서 멈춰달라고 요청해서 멈추는 사건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사건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해오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참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게 너무 무서워요. 섬뜩해요. 사실 제가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참 가슴 아픈, 저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고,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몇 년 전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전화가, 그러니까 혹시 뭐 김원이랑 전화통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저의 전화는 진짜 안 좋은 전화가 됐더라고요. 8년간. 여러분들 모두 저랑 절대로 통화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건 안 보시는 분들이건 저와 통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됐더라고요, 제 전화는. 그래서 어쨌든 제 자리에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